가계대출이 워낙 우리나라는 큰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권 상단으로는 7%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FOMC의 어떤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게 악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경제 전반을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가계대출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가계대출만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을 억눌러야 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단순한 로직이 너무 단순한 있나요? 로직이기도 하고 마치 그거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모기채를 쓰는 게 아니고 화염 방사기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얘기 조금만 제가 더 허인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100조가 쌓여 있다는 것은 실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추정치고 추정입니다. 사실은 100조가 있는지 얼마인지 잘 모르고요. 근데 100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계대출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조를 가지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가계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이런 그게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굉장히 많이 없앴습니다. 맞아요. 올해 그게 굉장히 크고 네. 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서울 쪽 같은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나오는 얘기는 재개발 때문에 이제 호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네네.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개발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인 변화, 아까 미국이 겪었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얘기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FOMC가 올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2%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차이가 나타났으니까. 미국이 0.25%포인트만 올려도 우리랑 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을 과거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본 유출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스트레스 테스트 같이 이제 약간 좀 건전성에 대한 어떤 몰리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즉 어떻게 보면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하고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 한두 가지 일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내수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고민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요. 예, 관련해 가지고는요. 금리를 올리자니 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올리자니 걱정이고 또. 저는 기준금리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건데요.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 가장 최근에 됐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서 괜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뭐 모기를 잡기 위해서 화염방사기를 쓰는 것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를 갖다가 GDP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한국은행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는데, 가계부채를 지금 현재 우리가 105%인데요. GDP의 8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단기간에 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최소한 뭐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라서 단기간에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끌어내리겠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미 금리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과 뭐 채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벌어져도요? 더 벌어져도요. 이번에 뭐 0.25%포인트
5%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그 기대가 이미 우리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뭐 1,200원 후반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관건은 올해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FOMC 회의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가 관건인데요. 당연히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지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발표될. 그렇지만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종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지만요. 한 번만 더 인상을 하고 끝난다. 이렇게 네네. 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있는 투자 자금이나 증권 시장에 있는 투자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갈 일도 없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도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